할머니, 뒤를 보지 마세요. 그냥 저보고 계세요. 웃으면서요. 오늘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운전석 경호원이 룸미러를 올려다봤습니다. 오하은의 시선이 먼저 그 거울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하은이 천천히 시선을 거두고 할머니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오정숙이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그 미소를 유지했어요. 13살짜리 아이의 눈에 눈물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더 무서운 눈이었어요. 여러분, 이 13살 아이는 왜 집에 가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정숙은 오성그룹 회장이었습니다. 45년 동안 맨손으로 대한민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을 일군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경호팀과 전용 차량과 이중 보안 시스템이 늘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정숙 회장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하은은 오정숙의 친손녀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13살이었어요. 할머니 저택에서 함께 사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하은은 반드시 이 차에 타야 했어요. 아침에 비서가 현관에서 막아섰지만 오하은이 말없이 차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비서가 다시 내리라고 했지만 시트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5분이 지났어요. 오하은이 사이드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경호 차량 2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 검은 차 한 대가 더 있었습니다. 오하은은 그 차를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운전석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그 자리에 앉아있던 기사가 아니었어요. 오늘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경호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까지 익숙하게 봐오던 얼굴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호원이 룸미러를 다시 올려다봤어요. 오하은이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할머니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오정숙이 손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오하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는 척하며 낮게 말했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사흘 전부터요. 집안에서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오정숙이 손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차가 평소 귀갓길 교차로에 가까워졌습니다. 기사가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꺾었어요. 오하은이 오정숙의 손을 살짝 눌렀습니다. 오정숙의 눈이 운전석 쪽으로 한번 향했다가 창밖으로 돌아왔어요. 오하은의 가방 안에는 이 차가 어디로 향하는지와 그 계획의 주모자가 누구인지가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은 아직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사흘 전 밤 10시였습니다. 오하은이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2층 복도로 나오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복도 끝 서재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면 집 앞 모든 불이 꺼져 있어야 했습니다. 서재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쪽에서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오하은이 복도 벽에 등을 딱 붙였어요. 숨을 참고 문틈 쪽으로 얼굴을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서재 안에 4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 한쪽에 오성그룹 전략기획부 이봉수 전무와 최진호 상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체격이 큰 사내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가장 안쪽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고 얼굴은 문틈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이봉수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 이후로는 절대 안 돼요. 모든 게 내일 저녁에 맞춰져 있어요. 최진호가 팔짱을 끼며 받았어요. 확실해?
타이밍 틀리면 끝이야. 확실합니다. 오늘 밤 사고로 끝냅니다. 준비는 전부 완료됐어요. 오하은의 발이 바닥에 달라붙은 것처럼 굳었습니다. 사고로 끝낸다는 말이었어요. 내일 저녁까지 시간이 정해진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말이었어요. 체격 큰 사내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동 경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차량은 이 구간에서 우회합니다. 그 구간이 유일하게 외부 카메라가 없는 구역이에요. 최진호가 그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 구간 지나는 시간이 몇 시야? 저녁 7시에서 7시 반 사이입니다. 그 안에 끝냅니다. 이봉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오기 전에 처리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집안 세팅은 어차피 백업이니까요. 오하은의 손이 벽을 짚었어요. 몸이 흔들렸습니다. 집안 세팅이라는 말이 들렸어요. 차 안에서 끝내고 집 안에서도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군데 모두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어요. 테이블 안쪽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때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낮고 일정한 소리였습니다. 이봉수와 최진호가 동시에 입을 닫았어요. 그 목소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이후로 우리 중에 이 얘기 꺼내는 사람 없어. 성공하면 약속대로 간다. 실패하면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봉수와 최진호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하은이 벽에서 등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봉수와 최진호가 동시에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 집 안에서 그 두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안쪽에 그 사람 얼굴을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하은이 문틈으로 얼굴을 조금 더 기울였습니다. 안쪽 인물의 얼굴이 아직 그림자 안에 있었어요. 이봉수가 서류를 한 장 더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경호팀은 어제부로 전면 교체 완료됐습니다. 기존 팀원들은 전부 지방 발령으로 처리했어요. 내일 차에 타는 경호원 중에 기존 인원은 한 명도 없어요. 기사도 교체됐습니다. 20년 된 기사는 오늘부로 병가 처리했어요. 오하은의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경호원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기사까지 바뀐 상태였습니다. 차 안에 있는 사람 전부가 적이라는 뜻이었어요. 이봉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CCTV는 내일 오후 6시부터 시스템 점검 명목으로 전면 오프라인 전환됩니다. 저택 내부, 외부, 귀갓길 구간 전부 포함이에요. 그 시간대에는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아요. 최진호가 받았어요. 귀갓길 동선은 완전히 바꿨어? 변경 완료됐어요. 평소 경로 대신 외곽국도로 우회합니다. 카메라도 없고 인적도 없는 구간이에요. 오하은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경호팀, 기사, CCTV, 귀갓길 동선까지 모두 이미 완료된 상태였어요. 내일 저녁을 위해 준비된 것들이었습니다. 체격 큰 사내가 말했어요. 집 내부 세팅도 확인했습니다. 가스밸브와 전기장치 전부 조작 완료됐어요. 어떻게 봐도 사고 현장이에요. 법의학 쪽도 사인을 심장마비로 맞춰뒀습니다. 최진호가 낮게 덧붙였어요. 외부에서 냄새 맡을 가능성은 없어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움직일 타이밍 자체가 없어요. 오하은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등을 더 세게 붙였어요. 이 대화가 끝나기 전에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쪽 인물의 얼굴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주머니 안에서 핸드폰을 더듬었습니다. 이 대화를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한번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 안으로 천천히 밀어 넣었어요.
서재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이봉수와 최진호의 시선이 일제히 테이블 안쪽으로 향했어요. 체격 큰 사내도 고개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안쪽에 앉아있던 사람이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이기 시작했어요. 램프 불빛이 그 사람의 얼굴 쪽으로 닿기 시작했습니다. 이봉수와 최진호가 동시에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오하은이 문틈으로 얼굴을 최대한 기울였습니다. 불빛 아래로 그 사람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턱선이 보였습니다. 이마가 보였어요. 그리고 얼굴 전체가 불빛 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오준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자 오하은의 삼촌이었어요. 오성그룹 부회장, 차기 회장 후보였습니다. 오정숙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테이블 가장 안쪽에 앉아 이봉수와 최진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준혁이 테이블 위에 손을 짚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일 저녁으로 확정이야. 차 안이든 집 안이든 어떻게든 사고로 처리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니들이 책임지는 거야. 이름 올라간 거 잊지 마. 성공하면 약속대로 한다. 실패하면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봉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절대 문제 없을 겁니다. 오준혁이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어요. 서재 안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봉수와 최진호가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오하은이 몸을 돌렸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벽 쪽으로 바짝 붙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심장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핸드폰이 계속 녹음되고 있었어요. 서재 안에서 발소리가 문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오하은이 걸음을 빠르게 했어요. 복도 끝 자기 방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천천히 밀었어요. 삐걱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눌렀습니다. 등을 문에 기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서재 쪽에서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었어요.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멀어졌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오하은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방금 서재에서 본 얼굴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준혁이었어요. 삼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믿어온 아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내일 저녁 할머니를 사고로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경호팀이 바뀌었어요. 기사가 바뀌었습니다. CCTV가 꺼집니다. 귀갓길 동선이 바뀌었어요. 집 안가스밸브도 조작됐습니다. 모든 게 내일 저녁 하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어요. 오하은이 천장을 향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한테 직접 전달해야 했어요. 지금 당장요. 오하은이 할머니 방 번호를 눌렀어요. 연결음이 3번 울리다 끊겼습니다. 이미 주무시는 시간이었어요. 오하은이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집안 전화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전화를 걸면 그 내용이 오준혁 쪽으로 새어나간다는 뜻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놨어요. 할머니를 살릴 방법을 혼자 찾아야 했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집 안전화는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신고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계획이 앞당겨질 것이었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말하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3살짜리 아이가 재벌 부회장이 할머니를 죽이려 한다고 말한다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었어요. 녹음 파일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오하은이 방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할머니가 오하은한테만 알려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서재 책상 아래쪽 비밀 서랍이었습니다. 비상시에만 열어보라고 했던 서랍이었어요. 지금이 비상시였습니다. 이틀째 새벽이었어요.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오하은이 서재로 내려갔어요. 책상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서랍 손잡이를 당겼어요. 안에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툼한 서류 묶음이었어요. 수년치 횡령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준혁, 이봉수, 최진호의 이름이 항목마다 올라가 있었어요. 금액이 페이지마다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원장 사본이었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정숙 회장의 지분 전체가 오준혁 단독으로 넘어가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는 지분을 여러 곳에 나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 사본은 그 내용이 전부 지워진 문서였어요. 이건 단순한 살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오정숙 회장이 살아있는 동안 유원장을 바꿀까봐 그 전에 죽이려는 것이었어요. 회사 전체를 가로채려는 쿠데타였습니다. 서류 전부를 봉투에 담았어요. 녹음기와 함께 베이지색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이틀 동안 학교에 가는 척했어요. 밥을 먹는 척했습니다. 잠을 자는 척했어요. 할머니 앞에서도 아무 일 없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할머니가 오하은의 이마를 짚으며 말했어요. 열 있는 거 아니야. 얼굴이 왜 이래? 오하은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요즘 학교에서 좀 피곤했어요. 그 웃음이 이틀 동안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방법이 하나씩 막혔습니다. 집 안전화는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외부 연락은 들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따로 만나도 집안 어딘가에서 누군가 보고 있을 것이었어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귀갓길 차 안이었어요. 할머니가 외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차 안이었습니다. 집 안감시망 밖이었어요. 그 차에 직접 타야 했습니다. 오하은이 베이지색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녹음 파일, 횡령 서류, 변조된 유언장 사본이 전부 안에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오정숙이 외부 일정을 위해 현관으로 내려왔어요. 비서 박진수가 현관 앞에서 일정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체된 경호원 4명이 현관 양옆에 도열해 있었어요. 어제까지 보던 얼굴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하은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베이지색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학교 가방이 아니었어요. 박진수가 오하은을 보자마자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오늘 학교 가셔야죠. 회장님 차에 동승은 안 됩니다. 오늘 반차예요. 할머니 일정 끝나고 같이 오면 안 돼요? 사전 허가 없이는 안 됩니다, 아가씨. 오늘 외부 미팅이라 동승 자체가 불가해요. 오하은이 오정숙을 바라봤어요. 오정숙이 장갑을 끼며 손녀를 내려다봤습니다. 평소 학교 가방이 아니었어요. 오정숙이 박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타. 회장님, 오늘 일정상 동승은 규정상. 같이 타라고 했어. 박진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오정숙이 먼저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오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베이지색 가방에서 시선이 잠깐 멈췄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서 있었어요. 경호원이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하은이 차 뒷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맞은편 경호 차량 안에서 경호원 2명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보내고 집어넣었습니다. 오하은이 사이드 미러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가방 끈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저택 철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경호 차량 2대가 뒤를 따랐어요. 그 뒤로 번호판 없는 검은 차 한 대가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오하은만 그 차를 보고 있었어요. 오정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도심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오하은이 가방 안쪽 녹음기를 손가락으로 확인했습니다. 봉투도 그 안에 있었어요. 이제 할머니 귀에 전달하는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있었고 경호원들이 앞뒤로 따라붙어 있었어요. 들키지 않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차가 도심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선이 바뀌었어요. 아직은 평소 귀갓길 방향이었습니다. 오하은이 사이드미러로 뒤를 확인했어요. 경호 차량 2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검은 차 한 대가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어도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차선이 바뀌어도 같은 거리를 유지했어요. 사흘 전부터 알고 있던 그 차였습니다. 경호 차량 운전석을 사이드미러로 확인했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앞 경호 차량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까지 봐오던 얼굴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사가 룸미러를 올려다봤어요. 오하은이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가방에서 손을 빼고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기사가 다시 앞을 바라봤어요. 오하은이 할머니 쪽으로 얼굴을 기울이려다 멈췄습니다. 기사의 룸미러 각도가 뒷좌석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보고될 것이었습니다. 타이밍을 잡아야 했어요. 신호에 걸렸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기사가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하은이 할머니 쪽으로 얼굴을 기울였어요. 오정숙이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오하은이 눈으로 가방을 가리켰어요. 오정숙의 눈이 가방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손녀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기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앞을 바라봤어요. 오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가방 안에 뭐가 있어? 사흘 전 밤 서재에서 녹음한 파일이요. 횡령 서류랑 변조된 유언장 사본도 있어요. 할머니한테 직접 들려드려야 해요. 오정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사흘 전부터요. 집안에서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오정숙이 손녀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차가 익숙한 교차로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기사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평소 귀갓길과 반대 방향이었어요. 오하은의 손이 굳었습니다. 계획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차가 반대 방향으로 접어든 지 2분이 지났습니다. 오하은이 사이드미러를 다시 확인했어요. 검은 차가 여전히 같은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오하은이 할머니 귀 쪽으로 얼굴을 천천히 기울였어요. 할머니, 뒤를 보지 마세요. 그냥 저보고 계세요. 웃으면서요. 오늘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오정숙이 손녀 얼굴을 바라봤어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떤 자리에서도 잃은 적 없는 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이 달랐습니다. 손녀를 내려다보는 눈이 천천히 굳어갔어요. 운전석 경호원이 룸미러를 올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앞을 바라봤어요. 경호원이 다시 고개를 내렸습니다. 오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는 척하며 낮게 말했어요. 이어폰 있어. 오하은이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경호원 눈에 띄지 않도록 가방 밖으로 꺼내지 않고 안에서만 움직였어요. 이어폰 줄이 손가락 끝에 잡혔습니다. 녹음기와 함께 무릎 아래쪽으로 감췄어요. 이어폰 한쪽을 오정숙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는 척하며 이어폰을 귀에 꽂았어요.
오하은이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오정숙이 눈으로 신호를 줬어요. 오하은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봉수의 목소리가 먼저 흘렀어요. 내일 저녁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 이후로는 절대 안 돼요. 오늘 밤 사고로 끝냅니다. 준비는 전부 완료됐어요. 오정숙의 얼굴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하지만 오하은이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자신의 손 위로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는 걸요. 그 손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최진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맞춰뒀어. 법의학 쪽도 다 얘기가 됐고 외부에서 보면 그냥 노인이 혼자 쓰러진 거야. 아무도 의심 못해. 오정숙의 손에 힘이 더 세졌어요. 그래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하은이 할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세 번째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오정숙이 눈을 한번 천천히 감았다가 떴어요. 오하은이 그 순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무엇을 각오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녹음 파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경호원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이 사라지고 가드레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외곽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준혁의 목소리가 이어폰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내일 저녁으로 확정이야. 차 안이든 집 안이든 어떻게든 사고로 처리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니들이 책임지는 거야. 이름 올라간 거 잊지 마. 성공하면 약속대로 한다. 실패하면 나는 모르는 일이야. 오정숙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힘이 빠진 게 아니었어요. 손 전체가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오하은이 할머니 손을 내려다봤어요. 오정숙의 손등 위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오정숙이 이어폰을 천천히 귀에서 뺐어요.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눈물도 없었어요. 크게 숨을 내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어폰을 내려놓았어요. 오정숙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호실장 번호를 눌렀어요. 연결음이 한번 울리다 끊겼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이번엔 연결음도 없이 바로 끊겼습니다. 비서 번호를 눌렀어요. 3번 울리고 낯선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오정숙이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오하은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있는데도 완전히 먹통이었습니다. 오정숙이 낮게 말했어요. 통신이 막혔어. 오하은이 사이드 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경호 차량 사이에 검은 차가 더 바짝 붙어 있었어요. 아까보다 간격이 줄어 있었습니다. 오하은이 낮게 말했어요. 뒷차 간격이 좁혀지고 있어요. 오정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가드레일만 보이는 외곽 구간이었어요. 인적이 없었습니다. 카메라도 없었어요. 사흘 전 이봉수가 말했던 그 구간이었습니다. 오하은의 손이 봉투를 꽉 쥐었어요. 녹음 파일도 있었고 서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신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어요. 이 파일들을 외부로 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정숙이 핸드폰을 코트 안쪽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번호를 찾았어요.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오하은이 그 화면을 바라봤어요. 오정숙이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쓴 적 없는 번호야. 오하은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번호가 누구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정숙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기사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속도가 아니었어요.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오정숙이 운전석을 향해 말했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 기사가 앞을 바라보며 받았습니다. 교통정체입니다, 회장님. 우회로로 가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오하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체가 없는 도로였습니다. 차가 한 대도 막혀 있지 않았어요. 오하은이 오정숙의 손을 살짝 눌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라는 신호였어요. 오정숙이 손녀 손 위에 힘을 줬습니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기사가 계속 속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검은 차가 그 속도에 맞춰 따라왔어요. 앞쪽 경호 차량도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앞뒤 모두가 동시에 느려지고 있었어요. 오하은이 낮게 말했습니다. 앞 경호 차량도 같이 속도 줄이고 있어요. 신호를 받은 거예요. 오정숙이 기사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차 세워. 기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도만 더 줄였어요. 오정숙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지금 당장 차 세우라고 했어. 기사가 룸미러로 오정숙을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던 기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정숙을 바라보는 눈빛에 미안함이 없었어요. 기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오정숙이 기사에게서 시선을 거뒀어요. 더 들을 말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하은이 창밖을 확인했어요. 도로 양옆으로 가드레일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흘 전 서재에서 들은 그 구간이었어요. 카메라도 없고 인적도 없다고 했던 그 구간이었습니다. 앞쪽에서 흰색 대형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막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가운데로 이동했습니다. 오하은이 앞 유리 너머로 그 차를 바라봤어요. 뒤쪽에서는 검은 차가 바짝 붙어왔습니다. 경호 차량들이 그 사이에서 멈춰가고 있었어요. 앞뒤로 조여드는 구조였습니다. 오하은이 오정숙의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 앞에서도 막고 있어요. 양쪽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오정숙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름 없는 그 번호를 찾았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연결음이 2번 울리고 누군가 받았어요. 오정숙이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야. 지금 외곽국도 32번 구간이야. 차가 앞뒤로 막혔어. 통신 차단됐고 경호팀 전부 교체된 상태야. 지금 당장 움직여. 전화기 너머 남자가 말했어요. 확인했습니다. 지금 즉시 출발합니다. 20분 안에 도착합니다. 오정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코트 안쪽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오하은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연결됐어요? 오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5년 동안 이 번호 쓴 적이 없었어. 오늘 처음 썼어. 기사가 앞좌석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짧게 통화하고 내려놨습니다. 오준혁에게 상황을 보고한 것이었어요. 차가 완전히 멈추기 직전이었습니다. 앞에 흰색 차량이 완전히 길을 막았어요. 뒤에 검은 차가 바짝 붙었습니다. 기사가 중앙 잠금 장치 버튼을 눌렀어요. 차 문 4개가 동시에 잠겼습니다. 오하은이 문 손잡이를 당겼어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검은 차 문이 열렸어요. 체격이 큰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서재 안에서 봤던 그 사내와 같은 체형이었어요. 천천히 차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하은이 오정숙의 팔을 잡았어요. 오정숙이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손이었어요. 오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들한테 봉투 빼앗기면 안 돼요. 이거 빼앗기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오정숙이 손녀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하은이 태어나던 날부터 봐온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지금 2 손으로 봉투를 꽉 쥔 채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13살짜리 아이가 이틀을 혼자 버티고 2차까지 직접 탔습니다. 오정숙이 말했어요. 무서운 거 맞아. 무서운 게 당연해. 그래도 잘 버텼어. 바깥 남자들이 차 옆에 다가와 섰습니다. 창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자세였어요. 오하은이 가방 안에서 학교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 파일 전송할 수 있어요. 학교 이메일 계정은 2차 통신망이랑 달라요. 사흘 전에 확인해뒀어요. 오정숙이 손녀를 바라봤어요. 사흘 전에 이미 전송 경로까지 확인해뒀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보낼 수 있어? 오하은이 태블릿 전원을 켰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학교 서버를 통해 연결되는 별도 망이었어요. 차단된 통신망과 달랐습니다. 오하은이 태블릿에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서류 사진이었어요. 수신인 입력창을 열었습니다. 오정숙이 낮게 말했어요. 법무팀장 개인 메일로 보내. 김재원. 오하은이 주소를 받아 입력했습니다. 전송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바깥에서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낮고 둔한 소리였어요. 기사가 앞좌석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냥 내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정숙이 기사를 바라봤어요. 기사가 룸미러 안에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정숙이 낮게 말했어요. 너 이름이 뭐야? 기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꼭 기억해 둘 거야. 기사의 어깨가 한번 흔들렸어요. 잠금 장치를 풀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주먹으로 치는 소리였습니다. 차체가 흔들렸어요. 오하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오정숙이 말했어요. 눌러. 오하은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딩바가 시작됐어요. 그 순간 오정숙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위로 이름이 떴어요. 오준혁이었습니다. 오하은이 그 화면을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정숙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화면이 꺼질 때까지 그대로 내려다봤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3초 후 다시 걸려왔습니다. 로딩바가 50%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바깥의 남자들이 차 문 손잡이를 직접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흔들리는 소리가 안까지 들렸어요. 오준혁이 이미 상황을 파악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하은이 로딩바를 바라봤어요. 60%였습니다. 오준혁 전화가 끊겼다가 네 번째로 걸려왔어요. 오정숙이 이번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오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봤어. 내가 보낸 사람들.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어머니 모시러 간 거예요. 오정숙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준혁아, 내 목소리 녹음 파일 방금 법무팀장한테 보냈어. 횡령 자료랑 유원장 사본도 같이. 전화기 넘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로딩바가 90%를 넘어섰습니다. 오하은이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참았어요. 로딩바가 100%에 닿았습니다. 전송 완료 알림이 화면에 떴어요. 오하은이 소리 없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준혁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다시 들렸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은이가 옆에 있죠. 그 아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정숙이 말했습니다. 그 서랍 위치 아는 사람이 나하고 하은이 둘뿐이야. 하은이가 직접 꺼내온 거야.
전화기 넘어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오준혁의 목소리에서 부드러움이 사라졌어요. 어머니, 오정숙이 받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직접 와서 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바깥에 남자들이 차에서 물러섰습니다. 뒤쪽 검은 차로 돌아갔어요. 오하은이 사이드미러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물러서고 있어요. 왜 갑자기요? 오정숙이 말했어요. 오준혁이 직접 오겠다는 거야. 저 사람들이 먼저 손 떼면 나중에 증거가 남으니까. 기사가 앞좌석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짧게 통화하고 내려놨어요. 오준혁에게 상황을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오정숙이 시계를 봤어요. 비밀 채널로 연락한 지 12분이었습니다. 8분이 남아 있었어요. 오하은이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전송 완료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파일은 이미 법무팀장 메일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쪽이 움직여주기만 하면 됐어요.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바깥도 조용해졌어요. 6분이 지났어요. 뒤쪽 도로 끝에서 검은 SUV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는 것이 사이드 미러에 잡혔습니다. 경호 차량과 다른 차종이었어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오하은이 낮게 말했어요. 뒤에서 차 한 대 더 오고 있어요. 엄청 빠르게요. 오정숙이 룸미러로 확인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어요. SUV가 차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옆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오준혁이 내렸어요. 짙은 차콜색 수트에 넥타이를 풀어 헤친 차림이었습니다. 걸음이 빠르고 거침없었어요. 차 쪽으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오하은의 손이 봉투를 더 세게 쥐었어요. 오준혁이 차 창문 앞에 섰습니다. 오준혁이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낮고 일정한 박자였어요. 오정숙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내리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머니 상태가 걱정돼서 제가 직접 온 거예요. 하은이도 있잖아요. 애 앞에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오정숙이 아들 얼굴을 바라봤어요. 45년을 봐온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그 얼굴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오정숙이 말했어요. 녹음 파일 들었어? 오준혁의 눈이 한번 가늘어졌다가 바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지금 판단이 흐려지신 거예요. 그 파일 조작된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어머니가 제 어머니인데. 오하은이 오준혁을 바라봤어요. 오준혁의 눈이 오하은과 마주쳤습니다. 오준혁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하은아, 삼촌 얼굴 봐.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거야. 할머니한테 잘못된 정보 드린 거니까 삼촌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오하은의 턱이 굳었습니다. 봉투를 더 세게 쥐었어요. 삼촌, 저 잘못 들은 거 없어요. 그날 밤 서재에서 삼촌이 한 말 전부 다 녹음됐어요. 이봉수 전무님이랑 최진호 상무님이랑 같이 계셨잖아요. 오준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오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비밀 채널 번호였습니다. 오정숙이 바로 받았어요. 회장님,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일 수신 확인했고 검찰 긴급 라인 연결됐습니다. 10분 안에 현장 도착합니다. 오정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준혁이 그 통화를 창문 너머에서 듣고 있었어요. 오준혁의 턱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오정숙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10분이야. 오준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파일 없애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정숙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오준혁의 얼굴이 유리 너머로 사라졌어요. 오하은이 오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오정숙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10분 버티면 돼. 창문이 닫혔지만 오준혁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 옆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오준혁이 다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였어요. 오정숙이 창문을 열지 않았어요. 오준혁이 창유리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파일 삭제하시고 하은이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해요. 오하은의 등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왔어요. 오정숙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은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오준혁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선택을 잘못하시면 하은이도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13살짜리 애가 어른들 싸움에 끼어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어머니가 더 잘 아시잖아요. 오정숙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하은이 이름을 다시 한번 꺼내봐. 오준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뒤쪽 도로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어요. 검은 차량 세 대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오준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차량들이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어요. 맨 앞에 60대 초반의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김재원 법무팀장이었어요. 김재원이 오준혁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저 법무팀장 김재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수신한 파일 검토 완료했습니다. 검찰 긴급수사팀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오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뒤에 있던 남자 2명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김재원 뒤에서 따라온 남자들이 그 앞을 막아섰어요. 김 팀장,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판단이 흐려지신 거예요. 그 파일은 조작된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김재원이 받았습니다. 부회장님 육성이 담긴 파일입니다. 이봉수 전무, 최진호 상무 이름도 전부 확인됐습니다. 조작 여부는 수사팀이 판단합니다. 오준혁의 눈이 빠르게 주변을 훑었어요. 남자들이 사방을 막고 있었습니다. 오정숙이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들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오정숙이 말했습니다. 45년 동안 일군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끝내려 했는지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오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뒤쪽 도로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찰 수사팀 차량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오하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봉투를 두 손으로 꽉 쥔 채 할머니 옆에 섰어요. 오정숙이 손녀의 어깨를 한 손으로 감쌌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오준혁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오준혁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재원의 사람들이 이미 사방을 막고 있었습니다. 오준혁이 김재원을 향해 말했어요. 김 팀장, 당신 지금 뭘 믿고 이러는 거야? 파일 하나 믿고 부회장한테 이러는 거야?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김재원이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이 판단할 겁니다. 부회장님. 오준혁의 시선이 오하은에게 향했어요. 하은아. 오하은이 삼촌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삼촌, 저 그날 밤 서재에서 다 들었어요. 할머니가 가장 믿는 사람이 할머니 죽이려 한다는 거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다 증거로 남겼어요. 오준혁이 오하은을 바라봤습니다. 13살짜리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혼자 사흘을 버티며 이 자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검찰 수사팀 차량이 도착했어요. 차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내렸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앞으로 나오며 말했어요. 오준혁 씨, 검찰청 특수부입니다.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오준혁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사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임의동행입니다. 거부하시면 영장 신청 절차로 넘어갑니다. 오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 부르겠습니다. 수사관이 받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출발하시죠. 오준혁이 수사관들 사이로 걸어갔어요. 차에 타기 직전 오준혁이 오정숙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오정숙이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오준혁이 차에 탔어요. 차 문이 닫혔습니다. 오하은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오정숙이 손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사팀 차량이 출발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오성그룹 임원실이었습니다. 이봉수와 최진호가 창가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작전 완료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번갈아 확인했어요. 연락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봉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왜 이렇게 늦어? 벌써 1시간이 넘었잖아. 최진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받았습니다. 기다려.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는 거겠지. 이봉수가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연락 없음이었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임원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검찰청 특수부입니다. 이봉수 전무님, 최진호 상무님,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봉수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영장은요? 임의동행 요청입니다. 거부하시면 영장 신청 절차로 넘어갑니다. 최진호가 이봉수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검찰 수사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살인모의 혐의 관련 조사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최진호의 손이 책상을 짚었습니다. 같은 시각 오준혁의 저택이었어요. 경호원들이 현관을 막으려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영장을 제시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재 안으로 수사관들이 들어갔어요. 오준혁이 자주 앉던 테이블 위에 수사관이 손을 올렸습니다. 사흘 전 그 자리였어요. 외곽 도로에서는 오정숙과 오하은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기사가 수사관들에게 안내되고 있었어요. 경호원들도 차례로 분리됐습니다. 김재원이 오정숙 곁에 서며 말했어요. 회장님, 이봉수 전무와 최진호 상무도 방금 신병 확보됐습니다. 오늘 밤 안에 세 사람 모두 조사 시작될 겁니다. 오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오하은이 봉투를 김재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원본이에요. 횡령 자료랑 유언장 사본이요. 김재원이 봉투를 받으며 말했어요. 잘 보관하겠습니다. 오하은이 빈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사흘 동안 그 봉투를 쥐고 있었어요. 이제 손에서 놓았습니다. 수사팀 차량들이 떠나고 외곽도로가 조용해졌습니다. 기사가 수사관들에게 안내됐어요. 교체된 경호원들도 차례로 분리됐습니다. 오정숙의 차 옆에 이제 김재원과 그의 사람들만 남아 있었어요. 김재원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택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저택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기사였어요. 김재원이 직접 수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드레일이 지나갔어요. 아까 그 구간이었습니다. 이봉수가 카메라도 없고 인적도 없다고 했던 그 구간이었어요. 지금은 수사팀 차량들이 그 구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오정숙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삼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정숙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법대로 된다. 오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어요. 철문이 열렸습니다.
오정숙이 차에서 내렸어요. 저택 현관 앞에 섰습니다. 아침에 나섰던 그 현관이었어요. 교체된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정숙이 현관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저택을 바라봤습니다. 45년 동안 일군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었어요. 오늘 그것을 지켰습니다. 오하은이 할머니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오정숙이 입을 열었어요. 배고프지? 오하은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네. 엄청 배고파요. 오정숙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 안이 조용했어요. 아침과 똑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정숙이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해. 오하은이 받았어요. 할머니, 저 잘한 거 맞죠? 오정숙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잘했어. 오하은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사흘 동안 눌러온 무언가가 그제야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검찰청 특수부 조사실이었어요. 오준혁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오준혁이 가장 안쪽에 앉아 이봉수와 최진우를 내려다보던 그 자세가 아니었어요.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수사관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준혁 씨, 이 녹음 파일 본인 목소리 맞습니까? 오준혁이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변호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수사관이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이 횡령 내역서에 기재된 계좌 본인 명에 맞습니까? 변호사가 다시 받았습니다.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수사관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유언장 원본과 이 사본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준혁이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 서류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정숙만 알고 있던 서랍이었어요. 그 서랍을 오하은이 열었습니다. 변호사가 답변 거부를 외쳤지만 오준혁이 듣고 있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봉수와 최진우도 각각 다른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봉수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최진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오성그룹 전산실에서는 수사팀이 서버를 압수하고 있었어요. 수년치 자금 흐름이 전부 복원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저택에서 오정숙이 김재원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유언장 원본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기존 내용 그대로요. 변조전 내용으로. 김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회장님. 오정숙이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어요. 그 손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법원 앞이었어요. 오준혁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오준혁 부회장,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성그룹 후계 구도에 대해 입장 밝혀주십시오. 오준혁이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며칠 전 오정숙 앞에서 부드럽게 웃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봉수와 최진우도 나란히 나왔어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오성그룹 이사회실이었어요. 오정숙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오정숙이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오준혁의 부회장직을 해임합니다. 이봉수 전무, 최진우 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는 기록에 남깁니다. 임원들이 침묵했어요.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오정숙이 이어서 말했어요. 5성그룹은 계속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시각 오하은이 학교 교실에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오하은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칠판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연필을 들었어요. 노트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오하은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정숙이었어요. 오늘 저녁 같이 먹어. 오하은이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있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네 할머니. 저녁이었습니다. 저택 식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오정숙과 오하은이었습니다. 상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평소 저녁 식사였어요. 오정숙이 오하은 쪽으로 반찬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먹어. 오하은이 수저를 들었어요. 두 사람이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하게 들렸어요. 오정숙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오하은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오정숙이 말했어요. 이 손이 할머니 살렸어. 오하은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사흘 동안 봉투를 쥐고 있던 손이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던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귀에 속삭였던 손이었어요. 오정숙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하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떨어졌어요. 오정숙이 손녀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같은 시각 구치소였습니다. 오준혁이 수용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봉수와 최진호는 각각 다른 수용실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오정숙은 손녀 손을 쥔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준혁은 수용실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공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13살 아이가 사흘을 혼자 버티며 할머니를 살렸어요. 귓속말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최아의 이야기 속으로였습니다.